네, 안녕하십니까, 차도원입니다. 요즘 카카오 모빌리티 독점에 대한 논란이 상당히 많죠. 핵심은 두 가지 이슈입니다. 택시 호출 시장에서의 독과점과 모빌리티 분야에서의 비즈니스 영역 무한 확장. 오늘은 두 가지 논란에 대해서 과연 카카오에 대적할 기업이 전혀 없는 건지, 그리고 카카오 모빌리티는 과연 어떤 큰 그림을 그리고 있는지 한번 깊이 파보겠습니다. 카카오 모빌리티가 올해 월 99,000원짜리 택시기사용 프로 멤버십 때문에 논란이 있었죠. 그리고 카카오티 택시 스마트 호출 탄력 요금제 상한을 5,000원까지 인상했었습니다. 이후 다시 최대 2,000원까지 낮췄지만 이번 이슈로 카카오 모빌리티의 독점적 지위에 대한 문제점과 택시 업계의 반발 등에 대한 논란이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왜 카카오 모빌리티만 이렇게 독보적으로 성장하게 됐는지, 혹은 그 원인이 정부 규제, 타다 금지법 때문이 아닌지에 대한 많은 지적이 있습니다. 정말 지금까지 카카오와 대적할 만한 기업이 없었을까요? 아니면 정말로 정부의 규제 때문에 카카오에 대적할 만한 기업이 나오지 못했을까요? 답을 찾기 위해 먼저 그동안의 시장 환경부터 살펴보겠습니다. 모빌리티 서비스가 글로벌 시장에서 핫한 새로운 영역으로 떠오르면서 우리나라 대기업들도 당연히 진입에 대한 검토를 했었습니다. 하지만 국내에서 대기업들에게 가장 커다란 허들은 바로 우리나라의 대기업 정서였습니다. 참고로 현재 카카오가 대기업이긴 하지만 서비스 출시 당시에는 스타트업이었거든요. 또한 본투비 디지털 기업이다 보니까 아무래도 당시에는 모빌리티 시장의 진입 허들이 높지가 않기도 했습니다. 해외에서는 우버에 대항하기 위해서 BMW, 다임러, GM 같은 대기업들도 진출했기 때문에 국내 완성차 업체나 렌터카 업체 등에서도 당연히 진출을 고려했었습니다. 한때 우버가 전 세계 시장을 장악했었고, 손정희 회장의 소프트뱅크 비전 펀드가 전 세계 라이드 헤일링 시장을 품으면서 완성차 업체들은 바짝 긴장했었죠. 연일 신문에서 우버 기업 가치가 미국 빅3 시가총액을 제꼈다는 기사가 나오고, 해당 기업들이 성장하면 결국 기존의 완성차 업체는 라이드 헤일링 업체의 입맛에 맞는 내구성과 서비스 품질이 보장되는 공유형 깡통 차량을 납품하는 기업으로 전락할 것이라는 염려도 있을 정도였습니다. 하지만 국내 경우는 조금 달랐습니다. 현대차나 다른 대기업에서 호출 서비스를 했다면 택시업계에서는 가만히 있지 않았겠죠? 어차피 국내에서 우버X와 같은 P2P 기반 서비스는 불법이니까요. 그렇게 뜨거웠던 혁신으로 불리던 우버의 관심도 많은 규제 이슈와 택시업계와의 충돌, 그리고 코로나19에 따른 타격으로 굉장히 힘들었죠. 하지만 최근에는 배송 사업을 확대하면서 적자는 면하고 있습니다. GM의 라이드 헤일링 자회사 메이브는 작년 4월 우버와 리프트 기사들에게 렌탈하는 서비스를 제외하고 모두 문을 닫았습니다. 코로나19 영향이라고는 하지만 적자를 면치 못했다는 게 주요 원인이죠. 국내 업체들에겐 신규 사업으로 진출하고 싶어도 진출하지 않기 위한 멋진 레퍼런스가 생긴 겁니다. 그렇다고 해서 국내 카카오 모빌리티의 경쟁 상대가 전혀 없거나 없었던 것은 아닙니다. 카카오 모빌리티에 그나마 대적할 만한 기업은 바로 SKT였는데요. 실제로 SKT의 티맵 택시와 카카오 택시는 2015년 4월 거의 동시에 서비스를 시작했습니다. SKT 시장 진출에 반대했거나 장애물은 없는 상황이었죠. 당시 SKT는 지금도 국내 1위 회원수를 보유하고 있는 내비게이션 서비스를 기반으로 티맵 택시를 출시했지만 카카오 모빌리티를 넘기엔 역부족이었습니다. 이유가 뭐였을까요? 제가 두 회사에 소속되지 않았지만 그래서 자세히 알 수는 없지만 다양한 업계 관계자분들과 이야기를 해보면 기업 문화의 차이가 그러한 차이를 만들어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스타트업 마인드, 즉 강하게 밀어붙이는 게 특기인 카카오와 대비해서 이미 이동통신업계 1위를 달리고 있던 SKT와의 기업 문화 차이가 실제로 모빌리티 분야에 있어 비즈니스와 시장 확장에는 한계를 그대로 보여줬다는 거죠. 그리고 비즈니스 포트폴리오도 확연한 차이가 있습니다. 카카오는 카카오톡으로 시작을 해서 이제는 데이터를 한 손에 쥐고 있는 거대한 플랫폼 기업이 되었는데요. 또한 카카오가 서비스하고 있는 카카오페이의 결제 시스템과 카카오 모빌리티의 데이터는 최근 많은 완성차 기업들이 눈독을 들이고 있는 구독 모델에 있어서도 꼭 필요한 재료입니다. 커넥티드카로 진화하면서 결제권을 획득해 소비자들의 데이터를 획득하고 큐레이션과 마케팅이 가능하기 때문이죠. 그럼 SKT와 티맵 택시는 어떨까요?
SKT 소속은 아니었지만 계열사인 SK커뮤니케이션에서 한때 국민 메신저로 불렸던 레이트온이 있습니다. 현재까지도 사용할 수 있죠. 2010년 4월 12일 레이트온은 스마트폰 버전을 출시했지만 같은 해 3월 18일 이미 카카오톡이 출시된 후였고요. 역으로 카카오톡도 PC 버전인 카카오톡 PC를 2013년 6월 26일 일반에 공개합니다. 카카오톡이 등장하자마자 2013년 말부터 레이트온을 제끼기 시작했죠. PC2 모바일 생태계 확장보다 본투비 모바일인 카카오 생태계 확장이 더욱 빠르게 진행이 됐습니다. 그리고 카카오톡을 중심으로 펼쳐나간 카카오 생태계는 우리의 모든 생활에 밀접하게 연결이 되어 있고 반대로 우리 생활의 모든 것을 카카오가 할 수 있게 만들었죠. 물론 카카오의 승승장구 속에서도 SKT 티맵 택시에게는 기회가 있었습니다. 카카오 모빌리티가 카풀 서비스를 들고 나왔을 때 강경했던 택시업계의 반발과 안타까운 택시 기사분들의 분신 사태가 났었죠. 택시업계에서는 SKT 티맵 택시가 이때 1위를 탈환할 수 있었던 마지막 기회였다고 이야기하고 있죠. 현재 티맵 모빌리티도 티맵 택시를 우버와의 조인트 벤처인 우티 플랫폼에 통합할 예정이고 내비게이션과 위치 기반 서비스 사업을 중심으로 추진할 계획으로 알려져 있는데요. 하지만 이미 카카오 모빌리티의 택시업계 점유율은 넘사벽 수준이죠. 앞으로의 관전 포인트는 1위 쟁탈전보다는 과연 우티가 카카오 모빌리티의 독점을 어느 정도 해소시켜줄 수 있는 수준으로 성장할 수 있을지가 포인트라고 생각됩니다. 두 번째는 카카오 모빌리티의 비즈니스 영역 무한 확장 이슈입니다. 카카오 모빌리티의 독점 이슈는 택시 산업에만 국한된 것이 아닙니다. 최근 들어 카카오 모빌리티 앱 기본 화면도 어느새 홈, 마이카, 여행 3개 화면으로 늘어났습니다. 기존 택시 호출과 대리운전, 바이크 이외에도 여행에는 항공, 시외버스, 기차 셔틀, 퀵 서비스도 새롭게 시작했죠. 이제는 카카오 없이 이동은 불가능할 것 같은데요. 마스 기업이라고 이야기는 하지만 사실은 정보의 연결보다는 서비스별로 채널링을 하는 포탈에 가까울 정도로 서비스 영역을 확장시켰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든 종합물류로부터 화물 자동차 운송 주선 사업 허가증을 인수했고요. 도보, 이륜차, 킥보드 서비스도 추가할 예정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또 대리운전 1577을 운영하는 코리아 드라이브와 합작법인 K-드라이브 설립에 따른 업계 반발도 있고요. 내년 상장 목표를 앞두고 올해 들어 칼라일, 구글, 기존 TPG 컨소시엄, LG전자 등에서 누적 투자 1조 규모로 총알도 상당히 넉넉한 상황입니다. 물론 이에 대해 상장을 앞두고 몸집을 불리기 위한 것이란 비판도 존재합니다. 그렇다면 결국 카카오 모빌리티의 독점을 막기 위해서는 모빌리티 진출을 앞둔 기업들이 카카오가 하지 않는 것을 성공시킬 수 있는 방법을 찾아야 하는데요. 문제는 이 또한 새롭게 진출해도 카카오를 이길 수 있겠어? 라는 반응이 사실은 대부분입니다. 사업을 성공시키기 위해서는 어떤 차별화된 서비스로 시작해 인지도를 올려야 그 다음에 보편적인 서비스가 가능해지는데요. 인지도, 회원 확보, 자금력 면에서는 이제 카카오 모빌리티를 이길 기업은 찾기 어렵다는 게 가장 큰 문제일 수 있고요. 사업성이 있다고 판단되는 모빌리티 분야는 카카오가 꽉 잡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럼 독점 문제는 어떨까요? 아쉽게도 카카오가 의도했든 안 했든 간에 독점 논란은 피할 수는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대선 예비주자, 공정위 등에서도 독점 얘기가 계속 나오고 있고요. 이와 관련해 정의당 유호정 의원이 알고리즘 투명화법을 대표 발의하기도 했죠. 해당 법안의 주요 내용은 방송통신위원회 산하에 별도의 위원회를 구성해서 누구든 영리 목적으로 운영되는 조직의 알고리즘 검색, 배열 원리의 설명을 요구할 권리를 갖도록 하는 것입니다. 알고리즘을 활용해 영리를 추구하는 조직은 누구나 설명 요구의 대상이 될 수 있는데요. 국내에서도 향후 추이를 주의 깊게 보아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해외의 라이드 헬링 분야에서는 사이드카와 우버가 법적 분쟁 중에 있습니다. 승객이 예약 전에 요금 정보를 제공하고 카풀링을 위한 승객을 매칭하는 앱을 최초로 개발했다고 알려진 혁신 기업 중에 하나인데요. 우버가 성장하면서 사업을 확장하기 시작한 유사한 시기에 샌프란시스코를 포함한 미국 11개 도시에서 서비스를 제공하면서 약 10에서 15% 사이의 시장 점유율을 확보했던 기업입니다.
2014년에는 구글 파트너스, 유니언 스퀘어 벤처스, 벌진그룹 창업자 리차드 브랜슨 등이 참여한 $1,500만 투자 라운드에서도 성공합니다. 당시 리차드 브랜슨이 승차 공유 시장은 위너스 텍스트론 마켓, 승자 독식 시장이 아니다 라고 믿기 때문에 투자했다 라는 투자 이유를 밝히기도 했었죠. 네, 리차드 브랜슨도 우판을 할 때가 있네요. 네. 하지만 결국 서비스 철회를 발표하면서 GM의 기술과 자산 약 20여 명의 인원이 $3,900만 매각됐습니다. 당시 리프트 기업 가치가 5.5 빌리언, 우버의 기업 가치가 62.5 빌리언에 비하면 사실 매우 작은 규모이긴 합니다. 그리고 2018년 12월 사이드카 CEO였던 써닐 파울은 우버를 고소를 하면서 미디엄에 고소 이유를 남겼습니다. 그 이유는 이렇습니다. 우버가 서비스 초기에는 운전자에게 다른 업체들보다 높은 인센티브를 제공하고 승객들에게는 저렴한 가격으로 시장 점유율을 높인 후에 운전자 지불을 줄이고 일시적 가격 인상, 서지 프라이스와 다이나믹 프라이싱 정책을 활용해서 요금을 인상시키고 손해를 만회했다라는 내용이 담겨져 있습니다. 바로 독점을 위해서 불공정, 약탈적 가격 정책이라는 주장이죠. 또한 우버는 경쟁사 앱에 프로젝트 헬, 슬로그라는 앱을 사용해 비밀리에 예약을 하고 취소를 해서 승객과 고객들을 곤란하게, 짜증내게 만들었다는 내용도 있습니다. 즉 경쟁기업 서비스 품질을 훼손시켰다는 이야기인데요. 2020년 5월 1일 캘리포니아 법원은 사이드카의 주장에 일리가 있다고 판단하고 사이드카가 제기한 독점 소송을 기각해달라는 우버의 신청을 기각했습니다. 결국 이 재판의 결과는 우버에게 혐의가 있다는 결론입니다. 가장 유사한 해외 사례지만 카카오가 불법을 썼다 이런 얘기는 절대 아니니까 오해는 하지 마시고요. 하지만 우버 역시 알고리즘에 기반한 프라이싱 정책을 활용하기 때문에 실제로 증명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이러한 알고리즘의 불투명함에 대해서 미국 연방거래위원장 리나 칸의 논문에서는 아마존의 예를 들었죠. 아마존 행위가 전형적인 약탈적 가격 정책이지만 현행법으로는 제재하기 어렵다고 기술했습니다. 인공지능 혹은 알고리즘 프라이싱의 입증이 어렵다는 이야기인데요. 아마존 프라임의 경우에는 가격을 수차례 올렸고 독점 이슈도 있지만 제재가 쉽지 않다는 이야기죠. 플랫폼 효과나 락인 효과도 새로운 업체들의 시장 진입을 더 어렵게 하고 있습니다. 전환 비용이 높아서 소비자가 계속 이용하는 현상, 그리고 독점 플랫폼이 가격 인상 혹은 소비자 데이터 확보가 더욱 용이해지는 현상입니다. 카카오가 상장을 준비하면서 무리한 확장, 그리고 팀앤모빌리티, OT가 등장하면서 1위 자리를 확보하려는 모습입니다만 카카오의 방어 혹은 확장 속도가 너무 빠르다는 느낌입니다. 소비자를 상대하는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업이 특히 경제가 어려운 상황에서 소비자 입장을 반영하지 않다 보니 아무래도 반발이 클 수밖에 없었죠. 하지만 특히 택시 시장과 전기자전거는 아직까지 경쟁할 상대가 등장하지 못했습니다. 시장에서 1위 기업이면서 기업의 사회적 책임과 최근 민감한 ESG 가운데 S, 즉 사회를 등한시하고 있다는 비난을 벗어나기 힘들게 되죠. 여러분들은 카카오 모빌리티의 독점 이슈와 미래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댓글로 남겨주십시오. 다음 시간에는 심심하면 튀어나오는 애플카에 대해서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